미국 잡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위 2020년판에 한국을 9위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전세계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영향력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서 질주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K방역, K조선업, K푸드, K-팝 등은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내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위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K자동차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최근 소녀상 논란이 일었던 독일에서 대한민국 자동차들은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월 한 달 동안 자동차 총 1458대를 판매하며 독일 시장 진출 이후 판매량과 점유율에서 역대 10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7%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3.81%로 0.16%포인트 늘었습니다. 기아차의 성장은 더 눈부십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총 6,352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99%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아차의 독일 점유율은 2.32%로 전년보다 0.31%포인트나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내 완성차 브랜드 평균 판매 감소폭이 23.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자동차들의 성장세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솔린차뿐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신재생을 강조하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연료전지 등 친환경 전지 관련 특허 출원이 전체 특허 출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의 전지 관련 특허 출원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433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총 특허 출원은 4,43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의 전체 특허 출원 중 전지 분야 출원의 비중도 2010년 7%에서 2019년 9.1%로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는 일본 산업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의 특허에 비해 20%나 앞서며 일본의 자부심을 박살낸과 동시에 뭉개버리고 있는데요. 전체 자동차 업체의 전지 출원 중 현대자동차 그룹의 비중은 56.4%, 도요타 자동차 27.6%, 르노, 닛산, 미쯔비시 얼라이언스 11.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전지 특허 출원 중 단지 0.25% 비중을 차지하는 데 머무르면서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안정적인 자동차 판매량을 기초로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하여 꾸준히 전지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테슬라와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빠른 성장을 위해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 자체는 전문 배터리 기업의 외주 수급에 의존하고 전기차의 설계, 구조 등 배터리 외적인 효율 향상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공을 들여 올해 글로벌 디자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20 IF 디자인상 제품 디자인 분야 수송 디자인 부문에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센슈어스, 전기차 컨셉카 45가 본상을 수상했으며 굿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 세계적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에서도 최우 수상과 본상 등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들을 보며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 자동차들이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 반면 일본차의 추락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락세가 가파른데요.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이 올 들어 전기차 부문에서 글로벌 탑10 밖으로 밀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본은 전기차 강국이었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차는 1990년대 말 전기 주행 방식을 일부 차용한 하이브리드 차를 대중화시키며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친환경차 정보 제공업체 EV세일즈에서 최근 발표한 2020년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집계치에 따르면 일본 전기차 탑3 닛산과 도요타, 미쯔비시는 자동차 브랜드별 세계 전기차 판매량 탑10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7위였던 닛산차는 올 들어 42,181대 판매에 그치며 14위로 밀렸고, 도요타 역시 지난해 12위에서 16위로 밀렸습니다. 전범기업 미쯔비시도 12위에서 18위로 6계단 하락했습니다. 일본차는 유독 친환경차 시장에 빠른 성장에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전기차의 추락은 급성장 중인 세계 전기차 시장에 대한 한 발 늦은 대처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닛산 리프, 도요타 프리우스, 미쯔비시 아웃랜드는 신모델 출시 후 3년 이상 지나며 노후한 데다가 이렇다 할 추가적인 신모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순수 전기차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일본차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가 중심인 것도 일본 전기차 추락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합산기준 탑4를 유지했는데요. 현대차는 63,679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지난해에 이어 9위를 유지했고, 기아차는 59,840대로 지난해 11위에서 10위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양사 합산으론 123,519대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올 들어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개편하고 전기차 신모델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밝은 미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일본차를 누르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과 한국 양국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독일이 한국의 눈치가 보였던 것일까요? 독일 베를린 미테고 의회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테고 의회는 소녀상을 존치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표기를 진행해 참석 의원 37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일을 괜히 불쏘시개 건드렸다가 제대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가 유보된 데 이어 일본에서 하도 난리법석을 피우다 보니까 대체 소녀상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독일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인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베를린 위안부상에 대한 독일 언론의 의외의 보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는 부제를 정치흥정 도구에 관심 없는 독일 미디어라고 달았습니다. 한국 측이 소녀상을 정치 흥정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독일 언론들은 이것을 간파해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끄적여놨는데요. 재팬 비즈니스는 독일 언론에 관심이 낮다면서도 노이에스 도이칠란드 신문이 일본에 부정적인 기사를 냈다, 소녀상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드의 기사를 보면 베를린 미테구청 측이 설치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유 없이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외교에 대한 명백한 굴복이다. 소녀상이 2차 세계대전 중 피해를 당한 여성과 소녀를 기리는 것은 전쟁에서의 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역사와 현재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독일에 소녀상을 둘 영구적인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참 잔인한 이야기지만 역시 이래서 국력이 중요한 듯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적은 나라였다면 독일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녀상을 철거했을 텐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 보니 한국 거 건들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이런 심리가 작용하게 된 것 아닐까요? 일본 산업의 자존심, 도요타의 몰락이 떨어지는 일본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충격적이게도 최근 한국에서 일본차가 다시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전년 대비 판매 대수가 1.1% 늘며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9월에는 32.2% 증가했고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제팬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본차는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공개 채용에서 중국인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개원 이후로 단 한 번도 외국인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뽑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중국인을 채용하게 된 것은 이때 당시 이 지원자의 한국어 실력이 워낙 출중하여 도저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최종 면접 이후 요구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해당 지원자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해당 지원자의 채용을 보류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가기밀이 유출될 뻔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맹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인들이 언제라도 한국 기업에 침투하여 기술을 빼낼 수 있도록 위장하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빠른 시일 내로 전 세계 원전 수출 1위를 목표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력 증진에 큰 노력을 쏟고 있지만 막상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할 정도로 시진핑이 큰 힘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후 연봉 3억, 주택 제공, 5년마다 계약 자동갱신, 부장급 지위 보장 중국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올린 중국 스카우트의 조건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업에서 재직하던 중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 이직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무시한 채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여 논란이었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막상 이렇게 한국의 기밀을 유출시켰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데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기간에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혼자 호의호식하려다가 망했다, 꼴 좋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중국에서 또한 한국의 기밀을 빼돌리는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대했던 한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삼성의 공장이 철수한 지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떠난 이후 인근 상권의 60%가 폐점을 하였으며 100여 동이 넘는 주거용 아파트가 가격 폭락을 맞이하며 부동산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삼성의 반도체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갈 정도로 한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필사적인데요.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GDP의 30%를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데요. 총리가 직접 삼성에게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세금 면제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약속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위홈의 중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조 2025년을 선언할 정도로 중국이 큰 공을 들였고 이로 인해 이미 한국을 꺾었다라고 생각했던 제조업이 최근 들어 줄줄이 거부실함을 드러내며 무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업은 저가 공세와 내수 시장의 규모를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해냈으며 이것을 본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중국에게 이를 맡기며 중국은 전 세계 수주량 1위의 자리를 한국에게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산 선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후 세계의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조선업계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 결과로 지난 10월에는 한국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여 2019년 종합에서도 당당히 1위를 낚아챘습니다. 또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기간과 금액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내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각종 글로벌 기업과 심지어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에서도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자 중국의 배터리 산업 또한 결국 한국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중국의 휴대폰 산업은 화웨이를 필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전격 공격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고 이 기회를 틈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도 점유하지 못했던 중국 시장에서 또한 오지 분야에서는 3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여주며 반등을 하고 있죠. 도광량의 1991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것으로 중국은 최소 100년간 크게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정도를 넘어서 나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철저히 짓밟히고 있죠. 최근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각종 금융위기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더더욱 미래사회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것은 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초고부가가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내려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발 위기설? 위기는 말없이 온다.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흥국에서 위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고도 성장이 끝나고 중간단계 성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높은 성장에 묻혀있던 부실 요인이 드러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부채다. 2008년 4조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 부채 규모가 작년에 19조 8천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 2017년 국내 총생산 대비 256%인 중국의 부채 비율이 2022년에 290%가 될 거란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효율적으로 쓰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부채 증가와 금융 부실은 한두 해된 문제가 아니다. 내용도 계속 달라져 처음에는 부실 채권 얘기가 나오더니